오늘은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세 번째 시간으로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은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목록, 묶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패키지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묶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꾸러미, 바이너리, 소프트웨어 바이너리라든지 설정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존성에 대한 정보들을 묶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패키지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이미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리눅스 시스템에서 패키지라는 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인스톨 프로그램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 프로그램 설치하려고 그러면 어떤 거 다운받아서 뭐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설치가 진행이 되죠. 네, 그런 것을 패키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이제 소스 코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소스 코드라고 하면은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영어 알파벳 숫자로 되어 있는 특정한 문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말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손쉽게. 그런 걸 소스 코드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래밍 한 것을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을 위한 어떤 문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가 뭔가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다시 변환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변환시켜주는 과정을 컴파일 과정이라고 부르고요. 이 컴파일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는 이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죠. 리눅스 시스템은 이 바이너리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고, 뭐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즈도 똑같습니다. 윈도우즈도 바이너리 파일을 다 실행시키는 거니까 모든 이 세상의 컴퓨터는 전부 다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실행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소스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해서 나온 이 바이너리 파일들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컴파일을 해놓은 이 바이너리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특정한 디렉토리 구조를 갖게끔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설치를 딱 하라 하면은 이 바이너리 파일을 특정 위치에다가 딱 복사도 해주고, 이 바이너리 파일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한 어떤 설정 파일들, 그런 것도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딱 복사가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시스템에다가 뭔가 등록을 하게끔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패키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패키지 가지고 설치를 한다, 프로그램을 패키지 가지고 설치를 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그럴 때 패키지 가지고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패키지란 말이 이 패키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패키지는 뭐 바이너리 파일도 갖고 있고 설정 파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의존성 관련된 정보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 패키지 내부를 까보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지난 시간에 디렉토리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했어요. 프로그램을 모든 리눅스 시스템의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디렉토리 구조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bin, sbin, include, library, etc, share, temp 이런 식으로 프리픽스를 기반으로 그 뿌리로 해갖고 이렇게 bin, sbin, include, library, etc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프리픽스가 루트가 될 수도 있고요, USR 로컬이 될 수도 있고요, OPT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패키지는 그 배포판에
어떤 레이아웃이라고 해야죠. 디렉토리 구조를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를 대부분 이게 루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 루트 빈, s빈 이런 데다가 파일들을 다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지 안에.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딱 해라 그러면 요런 디렉토리에다가 다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묶어져 있는 거를 하나의 패키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nglet.rpm, anglet.dev 이런 식으로 패키지 명으로 해갖고 요거를 딱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컴파일한 바이너리 파일이라든지 이런 include 파일, 라이브러리 파일을 디렉토리를 딱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압축 프로그램으로 딱 압축했다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근데 압축만 했다라고 한 것을 패키지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그 패키지에는 뭐 디펜던시 정보라든지 의존성 정보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한 어떤 스크립트들, 포스트 스크립트들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단지 압축만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걸 패키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이너리로 컴파일해서 그냥 배포하는 형식이기도 하긴 하지만 패키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패키지는 뭐 다시 말하지만 바이너리, 설정 파일, 디펜던시 정보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더불어서 그걸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크립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패키지들은, 리눅스 시스템의 패키지들은 배포판마다 다 틀려요. 약간씩 다릅니다. 네, 약간씩 다른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1900년대 초반, 중반쯤부터 어떤 굉장히 유명한 배포판들이 몇 개씩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배포판이라는 것이 자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리눅스라는 말은 커널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를 감싸고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든지 쉘 같은 경우에는 능력만 되면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운영체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냥 리눅스라고 써야 되는 그런 라이센스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별도의 이제 그런 똑같은 리눅스들끼리의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디스트리뷰션, 배포판이라는 이름을 썼죠. 고유의 특징들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배포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배포판마다 이 패키지 관리 프로그램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면 이제 왼쪽은 레드햇, 오른쪽은 데비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로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레드햇은 이제 빨간 모자, 아저씨가 빨간 모자를 써 있는 로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리눅스 배포판의 굉장히 유명한 배포판들이죠. 이 배포판을 결정짓는 특징 중에 하나가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RPM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R 자체가 레드햇의 약자입니다. 레드햇 패키지 매니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레드햇을 기반으로 하는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드햇 계열의 배포판들은 대부분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RPM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CentOS, 페도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PM, 확장자가 무슨 RP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패키지네, 패키지. 뭔가를 설치할 수 있는 패키지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 더불어서 RPM이라는 명령어를 제공을 합니다. 커맨드 툴을 제공을 하는데, 이 RPM 명령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나중에 실습 뒤에 가면 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정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는 데브입니다. 데브인데 DV, 데브 이렇게 읽는데, 그냥 데비안 패키지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데브 패키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RPM이랑 똑같은데, 똑같은 패키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그냥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고, 이거는 이제 계열이 있는 거죠. 단지 데비안 계열의 배포판에서는 데브 패키지를 쓴다. 유명한 곳이 우분투가 데비안 계열이거든요. 우분투가 데비안 계열이기 때문에
데비안 우분투 들어가 보시면 패키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다 확장자가 DV로 끝나요. 네. DB로 끝나요. DB로 끝납니다. DB로 끝나게 되어 있어서 데브 패키지 되어 있고, 요 데브 패키지를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는 dpkg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를 가지고 RPM과 거의 상동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단지 웹퍼마다 저마다의 이런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웹퍼판 두 가지의 차이점, 패키지 관리 시스템이 틀리다, 이것도 핵심이고, 레드햇은 RPM, 데비안은 데브 패키지 dpkg 명령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RPM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레드햇 계열인 거죠. 레드햇 계열이고, 레드햇에서 만들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리고 센토스, 페도라, 이런 레드햇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레드햇 계열의 웹판들은 전부 다 이 레드햇 패키지 매니지먼트 RPM을 기본으로 패키지 관리 시스템으로 쓰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RPM 파일이 나오는데, 이게 파일이에요. 하나의 파일명입니다. 파일명인데,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네이밍 규칙이 있는 거죠. 네이밍 컨벤션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네이밍 규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이름은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거를 이름, 패키지 이름이죠. 근데 요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버전이고, 요거는 릴리즈 리비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합쳐서 그냥 다 버전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1.47, 뒤에 리비전 3.1. 이렇게 되는데, 뭐 굉장히 길죠. 그렇게 되어 있고, 점으로 구분을 해서 요게 EL8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뭐 EL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뭐 이렇게 약자를 가져가는 건데, 배포판 버전 8, 레드햇 시스템의 8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가끔씩 뭐 RH8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RH8 이렇게 하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7 이렇게 되게 되면은 레드햇 리눅스 7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다 이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끝에 있는 요거 X8614 이거는 아키텍처예요. 아키텍처인데, 이거는 이제 CPU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인텔 그리고 AMD에서 만들어진 CPU를 장착한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 패키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리눅스 시스템도 사실 CPU 아키텍처 영향을 받습니다. 인텔하고 AMD 기반의 IBM 호환 CPU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PC일 경우에는 다 X8664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게 X86이고 뒤에 64에 되어 있는 거는 64비트라는 얘기입니다. 64비트 컴퓨터에서 작동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치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ARM CPU의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패키지들을 말하는 거고, PPC 이거는 이제 파워PC. 대부분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X86, 64를 다 쓰죠. 가끔씩 32비트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X86 3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2비트로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패키지는 X86 64비트용으로 컴파일된 패키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데, 보통은 저희같이 일반인들은 다 X86 64를 써요, 요새. 32비트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요새 대부분 다 64비트를 쓰고, 가끔씩 뭐 ARM 뭐 이런 것들, PPC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은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확장자는 RP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RPM 파일의 네이밍 규칙, 이름, 버전, 다음에 배포판, 그런 다음에 아키텍처,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RPM은 아주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기능,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RPM 한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IVVH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저도 그냥 다 외워서 의미 하나하나를 다 알고 쓰지는 않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걸 붙여요. 붙이는데, 그 패키지 파일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해야겠죠. 설치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I는 인스톨의 약자고, V는 버버스,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붙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여달라. 뭘? 설치 과정을. 설치 과정을 더 자세하게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고요. H는 해시는 뭐냐면 뒤에 보면은 그 프로그램 설치할 때 보면은 뭐 몇 퍼센트까지 진행이 됐다. 그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시 H를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파일을 넣고 돌리면 이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얘네들이. 이제 설치가 아니고 업데이트예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가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뭐 앵글앱에서 1.47 버전을 설치를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1.5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워서 다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물론 지워서 다시 설치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업그레이드 명령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U, 대문자 U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U, 버전이 좀 더 상위 버전을 쓰고 싶다,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U를 써갖고 패키지명을 쓰면 자동으로 알아서 예전 건 지워주고 필요없는 건 지워주고 새로운 파일은 복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동으로 다 해주고요. 심지어 어떤 데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로 등록해서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스탑해주고 스타트까지 자동으로도 해줍니다. 그게 좀 다른 거죠. 일반 바이너리를 묶어서 배포하는 거랑 패키지를 이용하는 거랑 다른 점은 그거에서 나옵니다. 그 스크립트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로 등록해서 들어가는 거는 스탑을 시킨 다음에 지우고 새로운 거를 설치한 다음에 다시 시작시켜주는 이런 스크립트까지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는. 그게 일단 바이너리로 묶어서 배포하는 것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RPM 명령을 써서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건데 E는 이레이저 이렇게 되어 있죠. VV 쓴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지우는 과정을 보여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 파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 파일이 필요해요. 얘도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키지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지우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 파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패키지 명만 알면 됩니다. 패키지 명만 알면 지울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패키지 파일명이 파일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패키지에 뭐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로컬에서 설치를 할 수도 하겠지만 그냥 인터넷 주소, 패키지가 위치해 있는 인터넷 주소를 치기만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갖고 설치를 다 해줍니다. FTP도 마찬가지고 FTP 주소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패키지에 풀 패스를 해갖고 FTP 주소를 딱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운로드도 하고 알아서 패키지를 설치를 해줍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다운받아갖고 로컬에서 인스톨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주소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FTP 주소를 가지고 한다거나 다 알아서 설치도 해주고 업데이트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요거는 레드햇 계열 CentOS 8.2 배포판입니다. 8.2 버전의 배포판을 쓰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최신판입니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RPM 명령어를 이게 기본으로 지원을 합니다. 레드햇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많은 옵션들을 볼 수가 있고 사용법도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하죠.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여기 보면은 RPM을 제작하는 법
뭐 매크로 컨피그레이션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RPM을 제작할 때 어떻게 제작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다 해드리는 거죠. RPM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수도를 써갖고 일반 계정에서 수도를 써갖고 쓸 수 있는데, 일반 계정으로 RPM을 사용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루트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루트로 전환을 해서, 아니면 일반 계정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일반 계정으로 할 경우에는 수도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RPM을 쓰기 위해서는 루트 권한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루트로 그냥 전환시켜서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지금 쿠버네티스 설치를 한다고 컨테이너D 파일 가지고 이제 설치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랩이었으니까 앵그랩이라는 명령어가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배시쉘의 명령어 완성 기능, 탭키를 아무리 눌러봤자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이거는 명령어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운을 받는지 보여드리고, 브라우저를 켜시고요. 여기서 이제 CentOS 8 앵그랩 이렇게 한 다음에 패키지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EL8 되어 있죠. EL7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그 리눅스 레드 리눅스 7 이건 8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는 게 레드 8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 UR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너리 패키지, 소스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바이너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다운로드가 됐죠. 용량이 얼마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작죠. 작은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 파일이 뭐냐 이렇게 알아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RPM 버전 3 버전의 패키지 파일이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한번 해봐야겠죠. 설치 명령어는 IVVH 이렇게 됐으니까 앵그랩 이렇게 하게 되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VV 두 개를 쳤기 때문에 패키지 설치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압축을 푸고 뭔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하고 뭐 DB 검색을 하고 뭐 얘네들 뭐 시그니처 체크를 하고 require를 막 체크하고 있죠. require는 뭐냐면 의존성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의존성을 막 체크하다가 여기에 lib.net.so.1 파일이 필요한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났죠. failed dependency. 그러니까 의존성이 이제 없다. 의존적인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RPM 명령어는 파일을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존성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자동으로. 의존성 패키지가 필요해. 에러를 내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갖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사람이. 여기 보면 require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얘가 필요하다는 거니까 클릭을 하면 이
웹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키지명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CentOS 8에 패키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다시 다운로드 URL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wget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어느 서버로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하니까 다시 되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RPM 파일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수동으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100% 중간에 쭈루룩 나오는 게 이게 해시 이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설치를 다 한 거죠. 이렇게 여기에 디렉토리에다가 설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자세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RPM 명령어를 쓰면 이런 형태의 출력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그랩을 위한 라이브러리 패키지, 디펜던시 패키지는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앵그랩 한번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나 하게 되면 우선성이 해결됐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겁니다. 중간에 여기 뒤에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형식의 ld config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준 겁니다. 패키지가. 그리고 요런 스크립트, 요런 스크립트도 실행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묶어서 그냥 배포하는 것하고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하고 달라요.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나중에 어떤 스크립트적인 어떤 명령어들을 자동으로 처리도 다 해줍니다.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디렉토리에다가 파일들을 복사했다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앵그랩 명령어가 되게 나오나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같은 디렉토리 있다 보니까 그냥 나와버리는 건데, 앵그랩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디렉토리에 바이너리 파일을 복사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U 옵션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설치를 해줘요. 그럼 지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울 때는 패키지 명을 알아야겠죠. 패키지 명을 알고 난 다음에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RPM 명령어는 DB를 갖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설치된 RPM들을 목록을 DB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록에 어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를 주면 알 수 있는 건데, 이제 RPM 명령어 -Q, Q가 이제 이게 쿼리, 질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앵그랩이라는 걸 옵션을 주게 되면 패키지 명을 알려줍니다. 이만큼의 패키지 명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야, 이름은 이거야,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지울 때는 이 옵션, 이레이저 이렇게 하게 되면 지웠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깔끔하게. RPM 명령어의 아웃풋은 다 이런 형식의 형식을 띈다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B를 열고 체크를 한 다음에 얘를 지우고, 다음에 지운 다음에 후속 처리로 스크립트도 또 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네요. 이렇게 스크립트 돌린다는 게. 그래서 이제 되어 있고, 앵그랩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없습니다. 그죠? 앵그랩도 지웠으니까 뭐 우전성 라이브러리도 필요가 없죠. 우전성 패키지도. 그래서 이것도 같이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쿼리를 알린 다음에 이름이 이거네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패키지를 깔끔하게
시스템에서 제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지우기 전에 패키지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체 패키지명을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쿼리라고 했죠. 쿼리. 그래서 Q 옵션을 항상 붙여줍니다. Q 옵션은 항상 뭔가 질의를 할 때에 쓰여지는 거예요. 뭔가 문의를 하고 싶다, 얘가 뭔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뭔가 알고 싶을 때에 하는 건데, A 옵션은 all입니다. all 하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모든 패키지 목록을 출력해 줍니다. RPM 패키지 목록들을 쭈르륵 딱 보여주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RPM은 패키지에 대한 정보도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Q 주고 I는 이제 information 그런 거고, 패키지 네임 설치되어져 있는 패키지 이름을 알게 되면은 정보도 출력해 줍니다. 아니면 파일, 패키지 파일이 있다 그랬을 경우는 P 옵션을 붙여줍니다. 패키지 파일로부터 정보를 읽어라 그런 뜻이에요. 정보를 읽어서 보여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줄 때에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I 옵션을 주는 거고요. L 옵션은 뭐냐면 이 패키지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느냐, 디렉토리랑 파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고 싶을 때에 L 옵션을 주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패키지 파일 내에 어떤 파일들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P 옵션을 줘갖고, 패키지 네임을 이렇게 줘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패키지 파일 내에다가 쿼리를 줘서 파일 리스트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대문자 R인데, R은 뭐냐면 require, 그러니까 의존성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의존성이 뭔가 필요하냐에 대한 정보를 출력을 해줍니다. 역시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이나 아니면 P 옵션을 줘갖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 RPM 파일을 통해서 그런 의존성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질의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스템 돌아와서 RPM 한 다음에 Q, 여기 쿼리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A는 all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쳐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죠. 그리고 보면 순서도 막 뒤죽박죽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파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sort를 해주죠. 이렇게 하게 되면 sort는 옵션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ABCD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앞글자를 기준으로 알파벳 정리를 해갖고 보여줍니다. 아니면 특정한 패키지 이름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앵그랩 같은 거 하게 되면 없죠.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파이썬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패키지들만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이프와 연계해 갖고 그랩 명령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정확하지 않네요. 3 이것도 없다 그러고. 이제 Q 옵션만 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이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 문구만 들어간 애를 찾아라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이죠, 이름.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Q만 줬을 경우에는 패키지 이름을 다 적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패키지 이름이 맞았을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찾기 힘들 경우에는 보통은 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있네.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 네임을 전체를 잘 모를 때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정보죠. 정보를 보는 거는 QI 이렇게 해주고요. 설치되어 있는 전체 시스템의 전체 패키지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요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이름은 이거고, 버전은 이거고, 릴리즈는 이거고, 아키텍처는 이거, 설치된 날짜까지 또 다 되어있네요. 이런 것들을 RPM이 데이터베이스로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이 패키지는 어떠어떠한 패키지입니다. 설명서까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커널들이 쭈르륵 나오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커널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 ML, 메타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고, 메타 패키지가 나오네요. 코어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것이 리눅스 커널 제공해주는 패키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설명서를 읽어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패키지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도움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쭈르륵 나오는 거고요. 네, 또 중요한 패키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 유커서 라이브러리죠, 이거는. 그래서 패키지 명도 나오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옵니다. 커서스 라이브러리, 루틴스, 터미널, 인디펜던트 메서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키지가 어떤 패키지, 무슨 쓰임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눅스를 잘 하려고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패키지다. 그래서 필수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걸 알려고 하면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RPM 명령을 이용해서 정보를 뽑아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I 말고 L을 한번 해볼게요. L. 이렇게 하게 되면 네, RPM 명령어를 쳐서 이 패키지를 설치했을 경우에 설치되어지는 파일들의 목록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맨페이지 설치도 되고 다큐멘트도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명령어들도 설치가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된다. 이러이러한 파일들이 설치가 된다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우전성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우전성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건데 하나의 특징은 얘네들이 어떤 패키지가 필요한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단지 실제로 그냥 파일, 심지어 이 파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파일이 필요해.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려요, 얘네들은. 이게 굉장히 좀 단점입니다. RPM 패키지 파일을 가지고 설치하고 삭제하고 뭐 하는 거는 굉장한 어떤 단점이 존재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앵그랩 설치해도 봤지만 의존성이 없으면 설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죠.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안 된다. 의존성이 실패해서 설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걸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사람이 이거 다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찾아서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의외로 RPM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제공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패키지명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심지어 파일의 위치도 안 알려주고. RPM을 가지고 뭔가를 설치하고 제거하고 뭐 이렇게 하기가 약간 좀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패키지, 파일을 갖고 있다 했을 경우에 P 옵션을 주고요. 앵그랩 이렇게 주면은 이 파일을 읽어서 거기에서 정보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P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설치된 패키지냐 아니면 설치되지 않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RPM 파일에서 읽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P 옵션을 붙여주면 이렇게 파일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거죠.
굳이 설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패키지인지를 알 수가 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파일들이 설치되느냐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게 F 옵션입니다. F 옵션. F 옵션인데 QF 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파일을 기반으로 거꾸로 DB를 뒤져서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아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기 보면은 그냥 뭐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죠. QIP, QLP, QRP 이렇게 되어 있는데 PPPP 다 붙습니다. 다 붙는데 여기는 거꾸로 F가 다 붙어요. 그리고 옵션도 똑같습니다. I, L, R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F는 파일입니다. 파일. 네, 파일이고요. 근데 여기 패키지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키지명이 아니라 이거는 파일명입니다. 파일명. 파일명이라고 해도 되고 거꾸로 다 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존재하죠. USRBT, 빈디렉토리 다 명령어들만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yes 뭐 이런 명령어들이 어느 패키지에 속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F 옵션을 줘서 파일명을 주는 겁니다. 네, 풀패스로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거꾸로 이렇게 이 명령어는 이 패키지에 속한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I 옵션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명령어가 속한 패키지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요. L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패키지가 속한 패키지의 파일 목록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죠? R 옵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파일이 속한 패키지가 필요로 하는 의존성 정보들을 쫙 보여주는 겁니다. 다르죠? P 옵션은 없죠. RPM 패키지가 아니라고 나와버리죠. 그리고 그냥 R 옵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를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왜? 패키지라고 나오잖아요. 패키지 yes라는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패키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F 옵션은 뭡니까? 파일을 가지고 이 파일이 속한 패키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패키지에 대한 쿼리들을 다 수행해 줍니다. 네, 그게 F 옵션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P를 쓰느냐, F를 쓰느냐, 파일이냐, 패키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그 QF 옵션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QF 옵션은 설치된 파일의 명령어가 어느 패키지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알고 싶을 때에 쓰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RPM은 굉장히 좀 피곤해요. 여기 보면 아까처럼 엔그레이브를 설치하려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막 의존성도 지금 다 이렇게 뭐 되어 있고 에러 났잖아요. 설치가 안 된다고. 사람이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뭐 검색을 이용한다던가 인터넷 검색을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검색도 잘해야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검색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또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워 볼게요. 지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초보자들은 굉장히 힘들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마치 뭐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그죠? 스마트폰 앱스토어 보면은 검색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갖고 검색 이렇게 치면은 앱도 쭉 나오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선택하게 한 다음에 설치하게 누르면 설치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와 비슷한 거를
명령어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나게 돼요. 그래서 명령어를 치면 패키지도 검색도 해주고 설치도 해주는데, 설치할 때는 의존성도 알아서 자동으로 같이 설치를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야, RPM 이거 사람 이거 다 검색하면 어떻게 어느 세월을 다 하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레드햇겔에서 나온 거죠. 레드햇겔에서 나온 게 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RPM은 자동으로 의존성을 뭐 체크는 해주죠. 체크는 해주는 건데, 이거 좀 잘못된 용어인데, 체크는 해줍니다. 체크는 해주는데 자동으로 해결해 주진 않아요. 자동으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수동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윰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error dog update modifi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앱스토어 같은 거예요. 앱스토어 같은 거. 여기 레파지토리 저장소라고 그러는 건데, 패키지 저장소입니다. 이건 인터넷상에 있는 거예요. 인터넷상에 URL, HTTP로 해갖고 다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윰이라는 커맨드를 이용을 해갖고 뭐 설치해 하게 되면은, 얘가 레파지토리에 목록들을 조회를 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설치할 때는 의존성도 알아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설치를 할 때는 역시나 내부적으로 RPM 명령을 이용을 해요. 윰도. 결국에는 이와 같은 저장소, 그리고 다운로드, 그 다음에 뭐 한번 하게 되면 로컬로다가 캐시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에 대한 메타데이터, 뭐 그런 것들을 캐시로 갖고 있어요. 항상 할 때마다 뭐 정보 갖고 오기 좀 뭐 하니까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명령을 치면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갖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국엔 명령어를 쓰긴 쓰지만 설치할 때는 역시 RPM 명령어를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윰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의존성도 해결해주고 아주 좋아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저장소에서 패키지를 다운받아갖고 설치해주는, 인터넷상의 저장소에 쿼리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RPM 쿼리 했듯이 윰으로 쿼리를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조차도 역시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다 똑같이 윰 쓰고요. 인스톨 패키지, 이거는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리무브, 패키지 지우라는 겁니다. 서치, 뭡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패키지를 찾으라는 거고요. 클린 올, 메이크 캐시, 이런 것들은 뭐냐면 메타데이터를 유지를 합니다. 로컬에다가. 윰은 항상 저장소에 대한 정보, URL 정보, 뭐 그런 것들을 로컬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리고 전체 저장소에 있는 전체 목록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역시 또 캐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시도 저장소랑 맞아야 돼요. 저장소의 정보랑 내 로컬 캐시 정보가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캐시를 지우고 싶을 때에 그때에 이런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메이크 캐시를 하게 되면 캐시를 다시 만들어라, 메타데이터를 다시 캐싱해, 그런 거고요. 리포 리스트는 뭐냐면 레파지토리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건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종류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애플의 뭐 앱스토어는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리눅스의 저장소는, 패키지 저장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이 운영하는 저장소 주소도 있어요. 그걸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추가하게 되면 레파지토리 주소 이름, 레파지토리 주소 이름이 이렇게 딱 되는,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리스트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 네가 갖고 있는 레파지토리 주소 이름이 뭔지 쭈르륵 보여주는 거죠.
그냥 단순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죠,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반드시 돼야 돼요. 단점 하나는 딱 하나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돼야 된다는 거 하나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윰을 쓰는데 먼저 캐시를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해보는데 부터 리포 리스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쫙 치면 현재 로컬에 설정되어 있는 저장소 주소, 이름, 아이디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주소는 나오진 않는데 이러이러한 저장소가 이렇게 네가 활용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저장소야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다운로드 받고 있죠. 이게 메타데이터가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니까 not matched found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저장소들에는 엔그랩이라는 패키지가 없어. 이렇게 이런 뜻이고요. 저장에 이게 없군요. 이 명령어가 없으니까 이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명령어인데 요거는 넷툴스라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네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설치를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패키지 이름, 아키텍처, 버전, 레파지토리는 베이스 OS라는 레파지토리에서 갖고 온다. 크기는 이만큼이야. 설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운로드 할래? 설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 누르면 다운로드도 하고 설치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RPM 명령어는 약간 좀 다르죠. RPM 명령어는 뭔가 굉장히 상세하게 뭔가 막 쫙쫙 나왔는데 얘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심지어 내가 이걸 다운로드 받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다운로드까지 해준 거죠. 다운로드 해주고 설치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네, 네트워크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게 검색을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베이직 네트워킹 툴 이렇게 나오네요. 간단하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 파이썬 3을 쳤더니만은 파이썬 3 글자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들을 전부 다 뒤져갖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또 서머리까지 해갖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목록들이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노 아치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에 상관없는 거다. 그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커서스 들어간 것들, 유커서, 앵커서스 들어간 것들을 이런 거로 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저장소에서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다 보여줍니다. 얘네들이. 방금 설치한 게 넷툴즈이기 때문에 지우는 거 어떻게 합니까? 넷툴즈 쓰면 되죠, 그냥.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 지울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넷툴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 과정에서 의존성이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나오는데 의존성이 걸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나오는 거고요. 그럼 엔그랩을 그냥 욤을 통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엔그랩은 EPEL 레파지토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레파지토리 추가하는 거는 이렇게 RPM 명령어로 파일로도 제공을 해요. 심지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RPM을 설치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치하는 명령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작동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리포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EPEL 이게 설치가 된 겁니다. 아까 제가 RPM을 받아서 설치를 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EPEL 레파지토리가 설치가 된 거예요. 저장소가. 그러면 엔그랩은 EPEL 레파지토리에 있기 때문에 검색이 될 겁니다. 이제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쵸? 엔그랩이 검색이 됐네요. 그쵸? 네트워크 레이어, 그랩 툴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검색이 됐다는 거는 육명령어를 써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그랩 이렇게 인스톨 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엔그랩을 설치할 거고 installing dependencies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설치를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RPM으로 했을 때는 설치가 안 되는데 UM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성을 같이 해결하면서 설치를 해줘요. 얘네들이.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워요. 역시 이런 명령어도 있죠. uminfo 이런 명령어도 있습니다. uminfo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패키지에 대한 설치한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RPM QI랑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um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um을 이용을 해갖고 인터넷을 통해서 패키지들을 설치도 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우중성까지 해결하면서 자동으로 설치까지 다 해줍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대단하죠. 훨씬 편한 거예요. 이게 삭제할 때도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우존성 패키지도 같이 제거를 해주네요. 심지어 이게 더 필요 없어. 그렇죠? 여기만 접속된 거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우존성 패키지도 같이 지워주고, RPM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RPM 명령으로 할 때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해줘야 했었는데 um을 이용할 경우에는 알아서 해준다.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네,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um을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한 거고요. um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config 파일은 여기에 존재합니다. etc 밑에 um.conf인데 이게 이제 메인 config 파일이고요. um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플러그인 파일들이 들어가고요. um.repos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레파지토리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포 되어 있죠. 끝에 보면은 이런 게 리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레파지토리 주소를 갖고 있는 파일들이에요. EPEL RPM으로 설치를 했는데 RPM 파일들은 다 요것만 그냥 설치를 하는 거죠. 실제 그러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파지토리 파일들을 이제 풀고 있죠. 그리고 이게 문서 파일이고 시스템 프리셋 파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레파지토리 파일은 이 정도로만 5개 파일들을 여기다가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은 저장소 파일인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록들이 이름들이 쭈루룩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네임 되어 있고, 메타 링크 이렇게 되어 있죠. 메타 링크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들 들어가 있네요. 주소들이 들어가 있고, enabled 1 되어 있으니까 레퍼토리를 활성화해라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에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수동으로 이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끼워 넣으면 저장소를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된다 그러면. 여기들을 다 입고 들어오는 거고요. CentOS 베이스였으니까 베이스 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다 되어 있죠. 미러 리스트를 해갖고 미러링 해갖고 가장 가까운 속도가 빠른 이걸 저장소로 찾아갖고 보여주기도 하고. 저장소 파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소 목록들을 이제 갖고 있는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요만큼 들어있는데 얘는 몇 개 안 나오죠. 그거는 뭐냐, 왜 그러냐면은 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없어요. 주소가 없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는 enabled가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저장소는 아직 쓰지 않겠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포 리스트 했을 경우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저 enabled가 1로 되어 있는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EPL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테스팅이 있는데 보시면 다 0이죠. 0. 그쵸? 0, 0, 0. 그래서 리포스트 명령어를 치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활성화해서 쓸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